10번 보면은 n개의 집합이 있는데 A1부터 AN까지에 대해서 K가 4보다 이상이래요. K가 4보다 이상인데 우리가 AK를 뭐로 정의했냐면 펜 잘 보여요? AK는 A의 K-1 그다음 교집합 A의 K-2 합집합 A의 K-3 이렇게 정의했거든? 이렇게 정의했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7을 A1, 2, 3로 표현해 보아라. 이게 질문이야. 일단은 뭐가 성립하냐면 K가 4 이상일 때 성립한다고 했는데 A4를 먼저 볼까요? A4 같은 경우는 그러면 A3에다가 A2, A1의 합집합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러면 K가 5일 때는 뭐가 성립할까? K가 5여도 A5는 A4에다가 교집합 A3 합집합 A2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를 먼저 좀 간단하게 쓸 수 있거든. 그냥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무조건 그리지 말고 요 A4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A3 교집합 A2 합집합 A1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교집합 A4에다 얘를 집어넣은 거거든. 이 교집합에다가 A3 합집합 A2 얘를 하래. 그럼 잘 생각해봐. A3이랑 A2를 합집합했거든? A3이랑 A2를 합집합했어. 그럼 이거는 우리가 분배 법칙에 의하면 얘랑 얘 분배 법칙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들아? 얘를 이제 분배 법칙 해봐. 그러면 얘랑 이거의 교집합을 하라 그랬는데 A3이랑 A2를 합집합한 거는 A3이랑 A2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잖아? 근데 이 좌변을 봤을 때는 A3이랑 이거의 교집합이지. 그럼 교집합이라는 건 A3에 속한 것만 있을 거 아니야. 얘랑 얘를 교집합해봤자 결국은 뭐라는 거야? 합집합한 거의 교집합이랑 얘와의 교집합이야. 그럼 결국 뭐가 된다는 거야? 얘는 결국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랑 똑같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해 안 가는 사람. 여기까지만 됐으면 다 됐어. 하나 더 해볼게. A6. 그럼 A6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A5에다가 교집합 A4 합집합 A3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 A4랑 A3을 합집합하라 그랬거든? 그럼 얘는 결국은 뭐야? 이 A4라고 하는 거는 A3이랑 이거의 교집합이야. 그럼 A3의 일부분만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야. A4가 A3이랑 합집합하면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것도 A3이라고. 그럼 A5 같은 경우 A5는 뭐라고 했어? 얘라고 그랬잖아. 그럼 A3에다가 교집합 A2 합집합 A1인데 이거에다가 교집합 A3을 하라 그랬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와 이거의 교집합은 어차피 이거와 이거의 교집합과 얘를 교집합해봤자 얘밖에 남지 않는다고. A3에다가 A2 합집합 A1 이게 답이라고. A6이. A7은 A7은 A6에다가 A5, A4 얘를 합집합하라고 했는데 그럼 A6은 어차피 이거였거든? 그럼 얘를 봐봐. A5랑 A4를 합집합하면 뭐냐고 물어본 건데 A5도 얘야. A4도 얘야. 그럼 합집합해봤자 똑같지? 여기 있는 부분이 결국은 A3 교집합, A2 합집합 A1이고 A6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거였으니까 얘네들이 교집합해봤자 자기 자신이 되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3 교집합, A2 합집합 A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K가 4 이상인 것들에 대해선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답입니다. H를 A1, 2, 3으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든 간에 전부 다 이런 걸로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안 가는 사람? 이해 안 가는 사람? 예건 이해했어요? 예건 이해했으면 O. 예건 이해했나요? 이해했으면 O. 이해 안 갔으면 X.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게요. 지운다. 원기 이해했죠?
거기 들어왔는데 보고 있죠? 오디오 참가랑 비디오 참가를 해야 돼요. 자, 14번. 14번 보면 채팅으로 남겨도 되더라. 14번이 어려워요. 14번이 어려운데 문제를 잘 봐봐. PX는 0이고 QX가 0의 서로 다른 실근이 각각 5개랑 8개래. 그러면 PX가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을 모르니까 쌤이 A1, A2, A3, A4, A5라고 한번 해볼게. 마찬가지로 요 Q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이 있잖아요. 그럼 이 실근이 서로 다른 게 8개거든요. 8개니까 내가 B1, B2, B8까지라고 한번 해볼게. 이거는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A라는 집합이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A라는 집합은 요 XY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데 얘는 PX랑 요 QY의 곱이 0이 되도록 하는 원소들의 모임이거든. 이거 2고 그 다음에 QX랑 PY의 곱이 0이 되는 거. 근데 XY는 실수. 이런 A 집합들에 대해서 이게 무슨 집합이라고 그랬냐면 무한집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집합 A의 부분 집합 B에 대해서 펜이 안 보이지 않냐? 펜 하나만 가지고 올게. 잠깐만. 왜? 왜? 다 들려 여기 애들한테. 자, 여기 지금 이 A가 무한집합이라고 했고 B라는 집합은 뭐라고 그랬냐면 요 XY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데 요 XY는 A의 원소이면서 X랑 Y랑 같아야 한대. 그랬을 때 요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럼 X랑 Y랑 같다며. 그럼 X랑 Y랑 같으니까 A 집합의 원소로서 X랑 Y랑 같은 것들의 모임이 B잖아? 그럼 여기 Y 대신 X를 집어넣어봐. Y 대신 X를 집어넣으면 PX랑 QX의 곱, Y 대신 X 집어넣은 거야. 그럼 이거이면서 여기도 Y 대신 X를 집어넣으면 QX랑 PX의 곱이 0이지. 어차피 똑같은 식이잖아. 그럼 얘를 만족한다는 건 PX가 0이 되거나 또는 QX가 0이 되도록 하는 X 중에서 X나 Y가 같은 순서쌍들의 모임이 집합 B라고 한 거지. 그러면 PX가 0이 되도록 하는 원소의 개수는 5개였고 QX가 0이 되도록 하는 원소 개수는 8개잖아? 그럼 얘를 만족하는 X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건데 PX가 0이 되도록 하는 원소 개수가 5개라며? 그러면 이거의 모임은 집합 P라고 하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집합을 P라고 하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원소들의 집합 P라고 한다면 이것 또는 이거를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란 얘를 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예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이 P의 원소 개수에서 Q의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P 교집합 Q의 원소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내가 하는 말 이해하나요? 자, 그러면 P의 원소 개수라는 건 몇 개였냐면 5개지. 얘는 원소 개수가 몇 개야? 8개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이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이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얘는 5개로 정해져 있고 얘는 8개로 정해져 있으니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이란 얘가 가장 작을 때가 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해? 네, 얘가 가장 작을 때가 되겠지. 그럼 얘가 가장 작을 때라면 얘가 몇일 때야? 0일 때. 0이 될 때지. 맞아? 그래서 답을 13이라고 하는 애들이 좀 있거든? 답을 13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틀렸어요, 그게. 그럼 왜 틀렸을까? 그러면 왜 틀렸냐면 얘가 0이 됐을 때는 뭔가의 모순이 생겨요. 뭐에 대한 모순이 생길까요? 얘가 0이 됐을 때는 뭐에 대한 모순이 생길까? 이 문제를 한 20분간은 고민했어야 되거든? 그냥 오면 안 되거든.
그냥 여기 자리에 있으면 반성해야 돼. 이 문제를 그냥 여기서 설명된다고 니네가 풀 수 있다고 난 생각하지 않거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된다고. 얘가 만약에 0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 봐봐. 얘가 만약에 0이야. 그러면 이 집합 A라는 걸 봤을 때, 이 무한집합이라는 걸 지금 고려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이 집합 A가 무한집합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이게 0인 경우에. 그러면 X랑 Y의 수소수는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해야 된대. 그러면 PX, 이게 0인데,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X가 뭔지는 몰라. 하지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얘 때문에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 때문에 0이라면 그런 x들에 대해서는 qx가 0이 될 수 없어. 내 말 이해했어? 곱한 게 0이라고 했는데 px가 만약에 0이라면 이 qx는 절대로 0이 되지 않거든요.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럼 px가 0이 되도록 하는 수소쌍이 몇 개야? 5개죠. 그런 x들에 대해서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py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들에 대해서는 얘가 0이 안 되는 거로. 왜냐하면 교집합이 없으니까. 여기서 x는 a 1, 2, 3, 4, 5 중에 뭐일 거 아니야. a 1, 2, 3, 4, 5를 집어넣다 하더라도 qx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교집합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py가 0이 돼야 돼. 그럼 그런 y도 몇 개 있어. a 1, 2, 3, 4, 5 중에 하나지. 네. 그러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수소쌍들을 만들어 보면 a1, a1, 뭐 a1, a2 이런 수소쌍들이 있고 아니야. 어디까지? a5, a5까지 갈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몇 개 있어? 25개 있지. 이해했어? 이번에는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지. 그럼 그런 y는 몇 개 있어? 8개 있지. 그런 y들에 대해서 py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교집합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식이 0이 되기 위해선 이게 0이 돼야 되거든? 그럼 그런 x도 몇 개 있어? 8개 있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집합 A 개수는 몇 개야? 그럴 때는. 그럼 될 수 있는 게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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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해가지고 얘는 몇 개 있어요? 64개 있는 거죠. 88, 64니까. 그래서 교집합이 만약에 0이라면 이 집합 A의 개수의 최대값은 집합 A 개수는 되게 많은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은 25랑 64를 더해서 89개가 돼야 돼요. 이때는. 내 말 이해했나요? 다시 지금 교집합이 만약에 없다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은 89개가 돼요. 따라서 무한집합이라는 것에 모순이 생겼어요. 내 말 이해하나요? 자, 이해 안 한 사람 X 하세요. 소리 지르세요. 이해 안 갔으면. 문헌기 이해했나요? 옹게 네 말이 안 들려. 나 대답해줘. 아니면 채팅으로 남겨줘. 옹기야. 오케이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교집합이 없었을 때는 집합 A가 무한집합이 될 수 없으므로 최소한 요 교집합의 원소 개수는 하나 이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일 때 진짜로 집합 A가 무한집합인지를 한번 봅시다. 그럼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들에 대해서 요 qx가 0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 py라고 하는 그런 y는 요 중에 이게 0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지. 그러니까 y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집합 A가 무한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하는 말? 송주기 내가 하는 말 이해했나요? 연정이 이해했나요? 아니요. 이해 못했어요? 다시 봐봐. 이 교집합이 하나라도 있으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x가 이 중에 하나 있을 거야. A1이라고 해보자. 얘를 0으로 만들어 0이 되도록 하는 x를 A1이라고 하고 얘가 이 PX가 0이 되는 거랑 QX가 0이 되는 거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QX가 0이 될 수 있다고 그런 A1에 대해서 얘가 0이 되는 x가 A1이라고 했을 때 얘가 0이 될 수 있잖아. 맞아? 거기까지 이해했어. 교집합이니까.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얘도 만족시킬 수 있는 x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x에 대해서 얘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0이 됐으면 이 py는 0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y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느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내가 하는 말 이해해?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집합이 무한집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교집합이 하나라도 있으면 A라는 집합이 무한집합이라는 조건에도 만족을 시키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집합의 원소개수의 최대값은 5 더하기 8 빼기 1이니까 얼마야? 12개가 된다라는 거죠. 내 말 이해하니? 자, 질문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준혁 이해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야, 이게 어려우면 어떡해요? 중3도 엊그저께 이거 똑같은 수업 했어요. 중3 애들 10명도 똑같은 수업 했어요. 이게 어려우면 어떡해요? 어렵다고 하는 걸 비난하고 있나요? 야, 이거는 언제 나왔던 문제냐면 옛날에 수능 기출 문제요. 이 정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진이 이해했나요? 네. 원기야 대답하면 안 졸려요. 원기 이해했어요? 나중에 다음 주에 너희 오잖아요. 다음 주에 너희 오면 시험 볼 거거든요. 시험 볼 건데 배운 거 시험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험 문제를 바꿀 거냐면 요 집합 A가 이게 답을 외우는 거 되게 쉽잖아? 5개, 8개 하나? 송중기 같은 경우는 답을 금방 외우겠지. 답 12개 나고 하나만 빼면 되니까. 중기 되게 금방 외우잖아. 다 금방 외울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문제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게 답은 12인데 교집합이 만약에 0개였을 때 집합 A가 가질 수 있는 원소 개수의 최대값은 몇 개인지를 쓰라고 하고 문제를 바꿀 거예요. 이해하니? 주기? 할 수 있겠니 얘들아? 자, 다른 문제 질문해보세요. 21단원에서 다른 문제 질문. 없어? 22단원에서 질문. 왜? 문학이 왜? 이게 21단원 뭐? 질문 받고 있었어. 얘기해봐. 질문 더 있으면 해줄게. 근데 질문이 어때? 10번이랑 14번 해줬거든? 너 10번, 14번 해줬잖아. 14번. 10번 좀 전에 풀어줬잖아. 10번 못 들었어? 10번 이따가 해줄게. 다시. 이따가 다시 해줄게. 자, 그 다음 22단원 질문해봐. 22단원. 아니, 질문을 올리는 거 왜 안 올려, 얘들아? 네 질문 없지? 원기는 그럼 22단원 질문 없어? 오케이, 알겠어. 23단원. 우리가 지난주부터 21단원부터 했는데, 22단원 했고, 23단원 오늘 할 차례네. 23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23단원. 23단원이 제일 어려운데, 뭐 하는지 다 알죠? 일단은, 우리가 수학적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수학적 용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수학 공부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정의죠. 정의를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정의를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definition이라고 하죠? 스펠링 맞나요? 이게 정의인데, 그러면 정의의 정의가 뭐예요? 정의의 정의가. 그래서 정의의 정의가 뭐야? 정의라는 걸 말로 설명해봐.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문장이나 식. 이해했어? 이게 정의야. 자,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 쉽죠? 뭐예요? 정삼각형의 정의. 세변의 길이가 같은. 그치,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정삼각형을 한번 봤을 때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니,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 그건 맞는 말이잖아. 하지만 얘의 정의는 얘가 되진 않아요.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밖에 없는 건 맞지만 얘를 이거의 정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의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는 몽땅 다 어떻게 하라고요? 외워야 돼요.
수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은 정리를 외우는 거죠.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잘 봐.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사다리꼴의 정의는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사다리꼴이잖아요.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을 때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게 많았잖아.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이런 것도 평행사변형이었죠. 하지만 걔네들은 정의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걔네들은 정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 정의라고 하지 않고 성질.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정리의 정의가 뭐죠? 정리? 정리를 영어로 하면 뭐죠? theory요. 정리라는 건 뭐야? 정리의 뜻이 뭐야?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참으로 직면된 명제. 이게 정리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얘들아, 여러분들이 대학 가보면 알겠지만 대학 가서 칠판에 교수들이 쓰는 거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definition 1.1.1, theory of 1.1.1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이 정의랑 정리를 모두 다 외우는 거랑 같아요. 정의랑 정리를 모두 다 공부하는 거랑 같아요. 그럼 정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의는 그냥 외우라고 했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원의 정의가 뭐야? 원의 정의. 원의 정의. 한 점에서부터 원의 정의가 뭐야?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가 있는 점들의 자취라고 하고 싶니? 맞아, 틀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취가 원의 정의다. 맞아, 틀려? 빨리 얘기해! 맞아, 틀려? 맞아요. 뭐가 맞아, 제시가? 틀렸지? 틀렸잖아. 어떻게 해야 돼? 평면 위에 한 점에서 이렇게 시작해야지. 평면 위에 한 점에서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취가 원의 정의예요. 그냥 한 점에서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취라고 얘기한다면 원도 될 수 있고 모도 될 수 있어요. 구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게 중요한 거고. 소리가 안 나는데. 지금 소리 안 나와요. 아닌데. 안 들려요. 안 들린다. 안 들리는. 예. 이제 들려? 네. 들린다. 미안해. 아까 갑자기 삐삐 걸어가지고. 저 누구야? 준기 누군데? 소유 중에 그래서 우리가 원의 정의 같은 거를 할 때, 정의 같은 걸 할 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한다까지 얘기했어.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명제죠. 명제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명제를 영어로 뭐예요? 프로포지션. 그래서 보통 P라고 쓴다 그랬죠. 그럼 명제의 정의가 뭐예요?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하게 판단될 수 있는 문장이나 시. 이걸 명제라고 했고, 네 번째가 뭐냐면 공리예요. 공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액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공리는 증명하지 않는 무정의 용어. 않는 무정의 용어. 이런 거 우리가 공리라고 해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를 공부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설명하는 말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됐죠? 다 외웠죠? 근데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여기서 뭐냐면 이제 증명법에 대해서 볼 텐데 증명법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가 무슨 증명이죠? 증명법. 첫 번째가 무슨 증명? 기납죠. 귀납법이 아니라 직접 증명법. 그다음 두 번째는 무슨 증명? 두 번째는 간접 증명법.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직접 증명법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직접 증명법의 종류.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C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뭐였지? 이게 내가 뭐라 그랬어? 아무도 모르니 3단 논법 이렇게 얘기했잖아. 두 번째는 P1이면 P2야. P2면 P3야. 마찬가지로 쭉 가가지고 Pn-1일 때 Pn이면 우리가 P1이면 Pn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건 3단 논법의 일반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단 논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 번째는 수원에서 배웠던 것 중에 직접 증명법 뭐가 있었죠? 수원에서 배웠던 거. 수원 제일 마지막 단원 그게 뭐였어요? 수원 제일 마지막 단원이 뭐였어요? 수학적 귀납법. 이게 이제 증명법의 그 직접 증명법의 제일 마지막이죠. 이거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뭐였었죠? 한번 리마인드 시켜볼까요? 수학적 귀납법 어떻게 했었던 거죠? 수1에서 배웠잖아.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죠. 기억납니까? 간접 증명법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거에 무슨 명제를 이용하면? 배우. 제우이명. 그렇지. 대우를 이용하면 우리가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쓰는 게 대우 증명법이고 두 번째는 누트이가 무리수를 증명하여라. 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아니면 어? 루이스. 누트이가 그 무슨 증명법이라고 하죠? 비유법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는 뭐도 있냐면 어떤 명제들이 있는데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임을 증명할 때 다른 증명된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있어. 어떤 정리 때문에 그 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모주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하게 될 거는 다 뭐냐면 3단노법이랑 그 다음에 대우증명법이랑 귀류법 이걸 이제 제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대우증명법이랑 귀류법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지울게요. 이해 안 가는 사람? 왜 사진 찍는 거죠? 자, 일단 몇 가지 예제를 볼게요. 쉬운 거부터. 자,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이 A제곱은 0 이상이다. 얘를 증명해 보래. 그러면 이런 것들을 증명할 때 그 대우증명법이나 귀류법 이렇게 어려운 거 하지 말고요. 가장 쉬운 거부터 해보세요. 가장 쉬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3단원법이라고 했죠. 3단원법인데 3단원법이라고 하지 말자. 직접증명법이라고 하자 그냥. 그럼 이거는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니까 이 실수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럼 실수는 크게 뭐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A가 0보다 큰 경우랑 A가 0보다 0이랑 A가 0보다 작은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잖아.
A가 0보다 크다면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맞죠? A가 0이면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왜냐면 A제곱이 0이니까 A가 0보다 작아도 A제곱이 0보다 이상인 거 맞죠? 임의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명제죠.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야. 그러면 n이 자연수야. n이 자연수인데 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n제곱 플러스 2n이 짝수면 이게 짝수면 n은 짝수이다. 얘를 한번 증명해 보래. n은 짝수이다. n이 자연수인데 n제곱 플러스 2n이 짝수면 n은 짝수이다를 증명해 보래. 그럼 얘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대우증명법을 해보자며? 대우증명법? 그럼 대우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 볼게. 그럼 이거의 대우를 먼저 써볼까? 이거의 대우는 뭐야? n이 홀수이면 n제곱 플러스 2n이 뭐가 된다? 홀수이다. 여기 쓸 수 있지? 내 말 이해했나요? n이 홀수면 n제곱 플러스 n이 홀수면 n제곱 플러스 n이 홀수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n이 만약에 홀수라고 했으니까 n을 무슨 형태로 쓸 수 있어요? 2k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1? 그럼 이때 k는 뭐가 돼? 2k 플러스 1을 쓴다면 k는 뭐가 돼? 0보다 0 이상의 정수라고 쓸 수 있지.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n제곱이라고 하는 게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하는 것은 2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2배 2k 플러스 1로 쓸 수 있잖아? 그럼 얘를 정리해보니까 4k 제곱 그 다음에 4k 제곱이니까 8k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밝히려면 2로 묶어보면 돼. 2k 제곱 4k 플러스 1 하나 들어가고 플러스 1 남았잖아. 그럼 이런 꼴로 쓸 수 있을 때를 전부 다 홀수라고 한다네. n제곱 플러스 얘를 계산해봤더니 얘도 뭐에다가 플러스 1꼴이잖아. 따라서 n제곱 플러스 얘이 홀수라는 게 증명이 된 거지.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의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지울게요. 하나 더. 하나 더. 근데 젊은임이 누구야? 젊은임? 젊은임이 원기냐? 문원기 맞으면 톡해봐. 그리고 서영이는? 서영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A, B가 자연수일 때, 준기야 서영이한테 전화 좀 해봐. A, B가 자연수일 때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A, B 중 하나는 홀수.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짝수. 이거래. 얘를 한번 증명해보래. 그럼 얘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했었던 것처럼 이 대우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 봅시다. 그럼 이거의 대우는 뭐냐면 A, B가 모두 홀수이거나 모두 짝수라면 A 플러스 B는 짝수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A, B가 모두 홀수라면 첫 번째 A, B가 모두 홀수라면 A를 아까 내가 플러스 1로 썼지만 이렇게 쓰면 K도 자연스러워 얘기할 수 있거든. B도 여기 그냥 K가 두 개 있으면 그러니까 2n-1, 2n-1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 mn은 뭐라고 쓰면 돼요? 자연수라고 쓰시면 되죠? 그럼 이랬을 때 A 플러스 B를 계산해보면 2m, 2n 빼기 2니까 2로 묶어주면 m 플러스 n-1이라고 쓸 수 있죠. 우리가 2로 묶여졌으니까 얘는 짝수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두 번째는 A, B가 모두 짝수인 경우에는 A는 2m, B는 2m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서 역시 mn은 자연수라고 써놓고 그럼 A 플러스 B를 계산해 봤을 때 2로 묶었으니까 2m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얘도 역시 짝수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우리가 대우증명법을 이용해가지고
A, B가 모두 홀수이거나 짝수일 때 더한 게 반드시 짝수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항상 증명을 할 때는 뭐 증명, 프루프 했잖아? 뭐 증명이 끝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네모 박스를 치는 방법도 있고요. 나는 이제 증명이 끝났다. QED 이렇게 써서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서영이 전화 안 받아요? 네. 알겠어요. 원기야. 원기야? 현준이는 어디 있어, 원기야? 문헌기구나. 문원기. 문원기 없어? 문헌기가 그거 아니냐? 문원기가 젊은이 아니야? 아, 야, 나 지금 이해했다. 젊은이미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이해했다. 젊은이미 나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이해했어. 자, 이번에는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래요. 자, 방금까지는 대우증명법을 이용했잖아요. 이번에는 뭐 이용해보자고요? 귀류법을 이용해보라고요. 그럼 우리가 귀류법을 한번 써볼게. 귀류법이 뭐였어? 원래 명제에 대한 부정을 하라고 했지. 그럼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루트 5가 뭐라고 하냐면 루트 5가 유리수라면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이거 많이 해봤으니까 알잖아. 정수분의 정수꼴로 쓸 수 있는 게 저기잖아. 유리수잖아. 여기서 A, B는 서로 소인 정수 이렇게 쓸 수 있지? 단 A는 0이 아닌 거. 됐어? 그러면 요 A를 곱하잖아? 그럼 루트 5A가 B가 되는데 양변을 제곱하잖아? 5A 제곱은 B 제곱인데 그럼 B 제곱이 5의 배수잖아? B 제곱은 5의 배수이므로 야, B 제곱이 5의 배수면 B는 뭐의 배수야? B도 5의 배수지. 왜냐면 A, B가 서로 소인 정수니까. B제곱이 5의 배수면 당연히 B도 5의 배수겠지. 그럼 B도 5의 배수니까 따라서 B를 5K 이런 걸로 쓸 수 있어요. 그럼 B 대신 5K를 집어넣어봐요. 5A 제곱은 25K 제곱. 따라서 A 제곱은 5K 제곱. 그러면은 A 제곱 역시 뭐가 돼? A 제곱도 5의 배수. 그럼 A 제곱 5의 배수니까 A도 5의 배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내 말 이해했어? 따라서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가정에서 A, B가 서로서라고 했는데 A도 B도 둘 다 5의 배수가 됐으니까 A, B가 서로소인 것에 모순이 생긴 거죠. 따라서 루트 5는 뭐다? 무리수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니? 이해 안 가는 사람? 예진 이해했어요? 네. 네, 준호 이해했나요? 준호? 네. 네. 우진이 이해했어요? 네. 예린이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해했죠? 네.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했을 거거든? 그럼 요거 다음 걸 하나 보자. 이 다음 건 뭐냐면, 이 루트 5가 무리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번에는 문제가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님을 알고 있을 때, 요 루트 7 빼기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래.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 이게 문제거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우리가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까처럼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역시 귀류법을 이용하긴 할 거예요. 그럼 귀류법에 의해서 루트 7 빼기 루트 5가 만약에 유리수라면 여기서 시작을 할 거거든. 그럼 이 유리수를 모르니까 A라고 합시다. A는 유리수 집합의 원소예요. 이 Q라고 하는 게 유리수 집합, 쿼션트 넘버. 그거 약자 Q라고 한 거고 보통 유리수 집합을 Q라고 씁니다. 그럼 얘가 유리수라면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님을 이용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루트 5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루트 7, 얘 넘기니까 7은 없을 거야. 루트 5 플러스 A거든. 얘를 제곱해봐. 그러면 5 플러스 2 루트 5A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럼 여기서 내가 뭐에 대해서 정리하자 그랬냐면 루트 5에 대해서 정리하지.
얘 넘기니까 2야. 그럼 2 빼기 a 제곱을 2로 나눠준 거지. 2a로 나눠준 게 루트 5잖아. 맞아? 근데 a는 지금 유리수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개념인데 그냥 직관적으로 유리수들끼리 빼고 나눴을 때 유리수가 된다는 건 직관적으로 알고 있잖아. 이거를 조금 더 엄밀하게 이거를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해보면 우리가 사치관산 있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사치관산이 있지. 이 사치관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수 집합을 볼게요. 이 자연수 집합을 보통 n이라고 쓰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 질문해 볼게. 잘 봐. A라는 원소가 자연수의 원소고 B도 자연수일 때 이 두 개를 더한 거는 자연수가 되니? 다시 A랑 B가 자연수야? 두 개 더한 것도 자연수 맞아? 맞아 틀려? 야 맞아요. 자연수 두 개 더하면 자연수 아니야 맞잖아. 자연수 두 개를 빼면 자연수야? 맞아 틀려? 틀리지. 틀려요. 1 빼기 3 하면 자연수가 아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연수라는 집합은 그 안에 있는 원소 두 개를 아무거나 가져와서 더했더라도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이 자연수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얘기해. 얘는 우리가 닫혀있다라고 얘기해. 다시 뭐라고? 자연수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다음에 자연수 집단은 뺄셈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닫혀있어 안 닫혀있어? 닫혀 닫혀있어 안 있어요. 닫혀있어? 닫혀 안 있어요. 닫혀있잖아. 안 닫혀있잖아. 안 닫혀있는 걸 뭐라고 할까? 닫혀있지 않은 게 뭐야? 열려있는 거. 그래 열려있는 거야. X라고 칠게. 그럼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있어 안 닫혀있어?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어 안 닫혀있어? 닫혀 있- 나누기에 대해서는? 열, 빨리 얘기 안 해? 열려있지. 공수 집단을 봐볼까? 야 정수를 집합 뭐라고 쓰냐? Z라고 쓰거든? 정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어 안 닫혀있어? 빨리 얘기해. 정수 집단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어 안 닫혀있어? 닫혀 있- 닫혀있어. 뺄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 닫혀있어. 또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요. 나눗셈에 대해서는? 안 닫혀. 안 닫혀. 안 닫혀있지. 왜냐면 분모가 있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유리수 집단 볼까? 유리수? 그럼 유리수는 Q라고 쓴다고 했잖아? 이 유리수 집단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어 안 닫혀있어? 닫혀있지. 뺄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요.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요. 나누기에 대해서는? 아, 0으로 나누는 것 때문에 안 돼. 0으로 나누는 게 없으니까. 자, 무리수 집단 볼까? 무리수 집단은 P라고 보통 쓰거든? 무리수 집단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어 안 닫혀있어? 닫혀 있어요. 무리수 집단이 닫혀있어? 덧셈에 대해서? 무리수 두 개를 아. 더하면 무리수야? 아니요. 아니지. 왜냐면 루트 2랑 마이너스 0이 루트 2를 더하면 0이잖아. 네. 뺄셈은? 역시 이것도 아니지. 열려있어요. 곱하기도 아니지. 나누기도 아니니까 무리수는 사칙연산에 대해서 다 열려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실수 볼게요. 실수. 실수는 뭐라고 쓴다고? R 이렇게 쓴다고 R. 그럼 실수 집단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어? 닫혀있지. 뺄셈 닫혀있어. 곱셈 닫혀있어. 나누기만 닫혀있지 않아. 왜냐면 나누는 거는 0 때문이에요. 0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지금 내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냐면 A가 유리수라고 했는데 2에서 A제곱을 빼서 유리수로 나눴어. 그럼 분자도 유리수고 분모도 유리수인데 A는 이미 0이 아니잖아요.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유리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트 5가 유리수가 되지 않잖아 얘는. 이해했어? 얘가 유리수 집합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요 지금 가정에 모순이 생긴 거죠. 얘는 유리수인데 얘는 무리수가 돼버렸으니까 같다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잖아. 따라서 요 루트 7 빼기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이해 안 가는 사람? 이해 안 가는 사람? 없지?
자, 증명법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대우증명법이랑 기료법이잖아.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고2, 고3 가서 계속 증명할 때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는 비둘기집의 원리예요. 이 비둘기집의 원리는 별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기가 있고요. 중기 4마리가 있어요. 중기 4마리가 있는데 이 중기 4마리가 3개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 3개의 집. 이 집은 어디냐면 하나는 제닉스죠. 하나는 페르마죠. 또 하나는 어디예요? 중국, 어디? 중국. 중국 여기 3군데요. 여기 3군데에 가려고 하는데 그럼 이 중기 4마리가 3개의 집에 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느 한 집에는 어떻게 된다? 어느 한 집에는 2마리가 들어가야 한다. 이게 비둘기집 원리예요. 별거 아니죠. 옛날에 배웠잖아. 비둘기 영어로 뭐야? 피존이지? 피존. 여기 거기 써 있어요. 피존. 홀 티어리움. 이게 비둘기집 원리거든. 근데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반화시키면 비둘기가 n마리 있는 거야. 이 비둘기가 n마리 있는데 n 플러스 n-1 비둘기가 n마리 있는데 n-1개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집에는 반드시 2마리가 들어가야 한다. 이게 비둘기집의 원리예요. 얘를 가지고 대체 뭘 할 수 있냐면 잘 봐. 얘를 가지고 대체 뭘 할 수 있냐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있어요. 이 정삼각형 안에 우리가 9개의 점을 임의로 찍으려고 하거든. 9개의 점을 임의로 찍으려고 하는데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3보다 이하인 세 점이 이거인 세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단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진 않아요. 이게 조건이에요. 자, 다시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있는데 그 안에 9개의 점을 찍을 거거든? 근데 그 9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도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은 세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래.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비둘기집의 원리예요. 그러면 방은 4개야. 방이 4개 된다.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인 지금 정삼각형이 있잖아? 여기 9개의 점을 찍을 거거든? 그러면 방이 몇 개 필요할까? 일단 넓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이 정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잖아. 4루트 3이지. 정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루트 3이잖아. 근데 얘가 지금 루트 3보다 이하라는 걸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이 4루트 3의 넓이를 몇 개로 나눠야 돼? 4개로 나눠야 되지. 맞아? 그럼 정삼각형을 똑같이 4개로 나누려면 어떻게 나눠?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알아? 네, 이게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정삼각형은 4개의 집으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눴어. 그러면 어느 한 방에는 반드시 2개의 점씩 들어갈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점은 이렇게 2개씩 다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 한 개의 점은 어디에 들어간든 한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반드시 루트 3보다 이하가 되겠지. 내가 하는 말 이해하나요? 네. 내가 하는 말 이해했어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비둘기집 원리라고. 그럼 이거 시험에서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이제 설명해야 되냐면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이 큰 정삼각형을 정삼각형 4개로 나눈다. 4개로 나누면 각 영역에 점이 2개씩은 꼭 들어갈 거고 각 영역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각 영역 중에 나누면 어느 한 영역에 있는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반드시 루트 3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뭐에 의해서? 비둘기 집의 원리에 의해서. 비둘기 집의 원리에 의해서 어느 한 방에 있는 세 개의 점은 반드시 루트 3보다 이하가 된다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이해했나요? 여러분 말 이해했어요? 이거를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어떤 거 할 거냐면 해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안에 10사람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어느 두 사람들의 거리는 최소한 어떻게 돼야 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10사람을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인 방에 집어넣고 싶거든요. 그럼 방을 몇 개로 나눠야 돼요? 9개의 집이 있으면 되죠. 10마리의 사람이 있으니까 9개의 집이 있으면 되잖아. 그럼 방을 똑같이 9개로 나눠봐요. 이게 나눴지? 그럼 이 10사람을 한 명씩은 다 집어넣어. 한 명씩 다 집어넣거든? 그럼 어느 한 사람은 반드시 이 한 명 들어가 있는 방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니? 여기 10이니까 여기 다 4잖아. 그럼 이 거리는 최소한 4루트 2보단 이하가 돼야 되겠지.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10사람들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서로 간의 거리가 4루트 2 왜냐 한 변의 길이가 4였잖아 여기가 4루트 이하가 되는 사람이 이하가 되는 두 사람이 최소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 간의 거리가 4루트 이하가 되는 두 사람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임의의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4루트 이하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임의의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4루트 이하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왜 틀려? 얘기해봐. 어떤 두 사람? 그렇지. 어떤이라고 해야 돼. 임의라고 하면 모든 두 사람, 어떻게 잡더라도 그 두 사람 사이 거리가 4루트 이하가 돼야 한다는 말인데, 이렇게 두 사람을 잡아버리면 얘네들은 4루트 2보다 크잖아?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얘보다는 사실 그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보고 싶거든요. 절대부등식. 근데 일단 부등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뭐였어? 수학상 제일 마지막 단원이 뭐야? 수학상에서 배웠던 거. 무슨 부등식이라고 배웠지? 대답이 없어. 원기야? 부등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 김주적 얘기해봐. 하나는 무슨 부등식? 니는 왜 이렇게 모르는 얘기들아? 대답 좀 해볼래? 하나는 조건 부등식. 해가 조건으로 나오니까. 두 번째가 절대 부등식인 거야. 그럼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하잖아. 맞아? 그래서 절대 부등식의 종류 첫 번째가 항상 양수를 뜻하는 식. 예를 들어 절대값이나 완전 제곱식. 얘네들도 이제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야.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항상 양수인 것을 뜻하는 식인데 이 항상 양수인 것을 뜻하는 식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완전 제곱것도 그 안에 들어가죠. 이런 거. 얘는 a 풀마 b의 제곱이니까 실수 a, b에 대해서는 항상 얘가 0보다 이상이죠. 그럼 두 번째는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런 거. 이거 어떻게 썼죠? 2분의 1 이거 어떻게? 그렇지. 2분의 1에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니까 얘도 항상 0보다 이상인 걸 뜻하는 식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양수인 것을 뜻하는 식들도 절대분열식의 대표적인 예예요. 얘 말고 사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사실 뭐냐면 요 산술평균, 그 다음에 기하평균, 그 다음에 조합평균. 얘네들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산술평균은 뭔가요?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두 수, 양수 A, B에 대해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건 두 개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게 기하평균이죠. 그럼 조합평균은 역수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역수들의 평균. 이렇게. 그럼 얘를 다시 통분해봐. AB분의 A 플러스 B인데 이걸 2로 나누잖아? 그럼 2AB분의 A 플러스 B지. 얘를 다시 역수 취하니까 A 플러스 B분의 2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기하평균은 조합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다 배웠으니까. 단 중요한 건 뭐야? 등호는 언제 성립해?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했어. 알겠어? 그럼 오늘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얘에 대한 기본적인 증명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를 먼저 증명해 볼게요. 얘를 증명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 2분의 A 플러스 B. 우리가 첫 번째 얘를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대소관계 증명할 때 가장 기본은 뭐야?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는 것의 가장 기본. 두수의 차. 얘가 0보다 이상이라고 증명하고 싶다고. 그럼 얘 통분하면 되지. 그럼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AB잖아. 맞아? 그럼 얘가 0보다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면 되지. 그럼 분자 어떻게 하고 싶어? 분자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바꾸면 되네. 얘가 0보다 이상이잖아. 완전 제곱식이니까. 따라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고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고 나머지 얘는 항상 0보다 이상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에 대한 증명을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요거 증명해줘야죠. 루트 AB에서 역시 똑같이 빼볼게요. A 플러스 B분의 2AB. 얘가 0보다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 통분해야 되지. 그럼 통분해봐. 루트 AB로 묶을 거거든? 나 통분해봐. 그럼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AB니? 내가 하는 말 이해하니? AB는 어차피 양수야. 얘 양수. 분모도 양수야. 분자가 양수라는 걸 보여주면 돼. 분자? 얘랑 똑같은 식이네? 아, 요 안에가 루트 AB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 분모는 A 플러스 B 얘가 0보다 이상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역시 등호는 언제 성립? A랑 B랑 같을 때 성립. 근데 항상 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 조합평균과의 관계가 나오는 이런 절대분수식 문제를 풀 때는 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써줘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써줘야 돼요. 얘를 안 쓰면 틀렸다고 하겠어요. 나는. 알겠어요? 이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 안 쓰면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등호 성립 조건은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내 말 이해했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요 두 개짜리에 해당하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를 증명했잖아요.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이번에는 세 개짜리에 대해서 볼게요. 세 개짜리. 자, 이번엔 세 개짜리에 대해서 보면은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요 세제곱근 ABC보다 이상임을 증명하세요. ABC는 다 양수입니다. 이 세 개짜리랑 네 개짜리에 해당하는 증명까지는 외워놔야 되거든요. 그럼 세 개짜리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연정은 어떻게 할까요? 세 개짜리에 해당하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의 증명. 준호 어떻게 할까요? 준호. 진호 어떻게 할까요? 진호. 자, 세제곱근이 있잖아. 얘를 치환해봐. 예림이 보고 있죠? 이 분모는 어떻게 돼? 3분의 x세제곱, y세제곱, z세제곱. 그럼 우변에 있는 식은 x, y, z지. 3을 곱한 다음 좌변으로 넘겨볼까?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0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이거 많이 봤던 식이네. 어떻게 쓰지?
2분의 1에 X, XYZ X제곱 X-Y제곱이죠. X-Y제곱 Y-Z제곱 Z-X의 제곱 0 이상. 그래서 근데 XYZ는 ABC가 어차피 처음부터 양수라고 했으니까 XYZ도 전부 다 양수거든? 그럼 얘는 양수예요. 그럼 얘가 0보다 이상이 되는 건 제곱 더했으니까 맞는 거죠. 등호는 어디 이상이 된다? 등호는 X가 Y, 그리고 Y는 Z, 그리고 Z는 X. 이거일 때 성립한다. 이게 세 개짜리에 해당하는 산수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에 대한 증명이에요. 내가 하는 말 이해하니? 그러면 4개짜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4개짜리. 4개짜리는 4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요 4제곱근 A, B, C, D보다 이상임을 증명하지. 얘를 증명해보자. 그럼 얘를 증명하려면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4개짜리잖아? 그럼 2개에서 확장을 시켜봐. 2분의 A 플러스 B랑 2분의 C 플러스 D 얘를 2로 나눠주고 해서 시작해보라고. 이게 좌변이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식은 요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이상이고 2분의 C 플러스 D는 루트 CD보다 이상이고 이걸 2로 나눠주고 보단 이상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또 A, B, 2로 나눠준 거거든? 그러면 루트 AB, 루트 CD보다 이상이야. 그래서 얘가 뭔데? 4제곱근 A, B, C, D잖아. 내가 하는 말 이해했어? 내가 이해했어? 따라서 요 식이 얘잖아. 그러면 얘가 얘보다 이상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지. 내가 하는 말 이해? 따라서 요 4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D는 4제곱근 A, B, C, D보다 이상이다 라고 증명이 된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A랑 B랑 C랑 D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써줘야 돼. 내가 하는 말 이해하나요?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대체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을지를 좀 봐볼게. 몇 가지 예제만 좀 봐볼 거거든. 예를 들어 볼게. B분의 A랑 C분의 B. 그 다음에 C분의 B랑 요 A분의 C. 그 다음에 A분의 C랑 요 B분의 A. 얘가 어떤 거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한번 보지. 그리고 네모에 들어가 숫자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답은 뭘 것 같아? 답을 얘기해봐. A, B, C, D는 다 양수거든? 그럼 얘네들을 곱했을 때 네모보다 이상일 때 그 네모의 값을 구하여라. 네모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할까? 네모의 최대값?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 B분의 A랑 요 C분의 B는 이 루트 얘네들의 곱 C분의 A보다 이상이죠. 그 다음에 C분의 B랑 A분의 C는 이 루트 얘네들의 곱하면 어떻게 되죠? A분의 B보다 이상이죠. A분의 C랑 B분의 A는 이 루트 B분의 C보다 이상이죠. 따라서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하면 이 좌변은 얘네들을 곱한 게 여기 나와 있고 얘네들 곱해봐. 그럼 루트 A 약분, 루트 C 약분, 루트 B 약분 됐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8보다 이상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네모에 들어갈 거 수의 최대값은 8이 된다는 거야. 이게 7이어도 상관없죠. 7이어도 이거 맞잖아. 8보다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네모에 들어갈 수의 최대값은 8이 된다는 거야.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 자, B분의 A, C분의 B, 그 다음에 D분의 C, A분의 D. 요게 네모보다 이상일 때 네모의 수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얘는 뭐 이용해 줄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방금 했었던 것처럼 두 개 해서 또 2개 해도 되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으니까 4개 다 배웠잖아. 그럼 여기 쓰이는 수들 B분의 A, C분의 B, D분의 C, A분의 D라는 요 수는 4 곱하기 4제곱분의
얘네들 전부의 곱보다 이상이라고. 산술계약 평균의 일반화된 시까지 다 얘기했잖아. 얘네들 다 곱해봐. 뭐가 돼? BCD의 약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 네모에 들어가 숫자의 최대값은 4가 된다는 거야. 등호 성립 조건은 여기 쓰이는 수들이 전부 다 같을 때 A, B, C, D가 전부 다 같을 때 성립해요. 하나 더 해볼까요? A, B, C,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요게 네모보다 이상이다. 네모일 수 있을까? 답은 뭘까요? 얘기해봐. 답이 뭘지. 답 뭘지 얘기해주면 안 돼? 답이 뭐가 될지. 빨리 얘기해. 요 네모의 수의 최대값. 김준영 뭐가 되고 구경 아니 지금? 수업 안 듣고 구경 아니 니네? 11이요. 11? 왜 11이지? 왜 11이지?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 곱하기 세제곱근의 A, B, C보다 이상이라고.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은 어떻게 된다고? 3 곱하기 세제곱근의 A, B, C보다 이상이라니까? 그럼 얘네들 곱하면 여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뭐보다 이상이야? 9보다 이상이지. 내가 하는 말 이해하니? 하나 더 해볼까요? 뭐 해볼까? 자, 그 산술계와 평균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를 보고 싶은데, 그냥 쉬운 거 구해볼게. 쉬운 거.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 근데 x 더하기 y가 100이래. 그랬을 때 xy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야. 그러니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합이 일정했을 때 곱의 최대값을 쓸 수 있고요.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쓸 수 있어요. 이게 산술기하평균의 활용이거든요. 절대부등식의 활용. 그러면 두 개 더한 게 100이래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양수니까 얘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에 의하면 2 루트 xy보다 이상이라고. 근데 얘가 100으로 일정하잖아? 상수로 일정하잖아? 그럼 얘가 2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나눠줘서 50이지? 제곱해서 2500이지? 그러니까 xy의 최대값은 2500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해? 하나 더 볼까?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거든? 이번에 곱한 게 뭐라 그랬냐면 곱한 게 9래. 곱한 게 9일 때 요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지. 다시 산술기하평균의 관계,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 어떨 때 이용할 수 있냐면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이런 거 구할 때 써요. 중요한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해야 된다는 중요한 조건이 있긴 해요. 봐봐. 예를 들어서 이 xy 곱한 게 9야. 더한 거의 최소값 찾으래. 똑같이 쓴다. 이 더한 거는 2 루트 xy보다 이상이잖아. 근데 이게 9잖아. 얘가 6이지. 그러니까 더한 거의 최소값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게 아주 쉬운 예제죠. 내 말 이해하니?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엔 3개짜리야. xyz가 전부 다 양수래. 0보다 커. 근데 3개를 다 더한 게 6이래. 당황하지 말고 6일 때 이 곱의 뭘 구하라고 했냐면 최대값 구하래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산술기하 관계라고. 그럼 똑같이 해보자. 이 xyz를 다 더한 거는 3 곱하기 세제곱근의 xyz보다 이상이잖아.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하면 얘가 6이잖아. 3으로 나누면 2잖아. 세제곱하잖아. 8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xyz는 8보다 이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따라서 xyz의 곱의 최대값은 8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하는 말 이해하니? 이해 안 가는 사람? 몇 개 더 볼게요. 몇 개 더 보면 자, 우리가 그 두 수의 대소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 싶어요.
절대부등식에 1번, 2번 했거든요. 3번은 내일 할 건데요. 3번 내일 할 거고, 오늘은 이제 두수의 대소 판정을 마저 볼 건데, 이 대소 비교의 가장 기본은 뭐죠? 대소 비교의 기본. P와 Q의 대소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1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PQ의 차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P가 Q보다 큰 거고, 얘가 0이면 P랑 Q랑 같은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면 P가 Q보다 작은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거듭제곱의 차를 구할 수도 있어요. 거듭제곱의 차. 다시 양수 PQ에 대해서 얘네들의 제곱한 거의 차가 0보다 크면 P가 Q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고 같으면 같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작으면 P가 Q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두수의 B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역시 양수 PQ에 대해서요. 양수 PQ에 대해서 Q분의 P가 만약 1보다 크면 P가 Q보다 크고 1이면 P랑 Q랑 같으며 1보다 작으면 P가 Q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절 알아볼까요? 쉬운 예절을.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D와 요 B-C의 대소를 비교하래요. 대소 비교. 대소 비교 가장 기본은 뭐라고? 두수의 차. 두 개 빼봐. A-D, B-C를 빼봐. 얘는 A-D랑 C-D 합으로 쓸 수 있지. 근데 A가 B보다 크니까 얘가 0보다 크고 C 빼기 D도 0보다 크잖아? 0보다 큰 거 두 개 더했으니까 0보다 크잖아? 따라서 요 식이 얘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A-D가 B-C보다 크다. 자, 두 번째는 A가 0보다 이상이고 B가 0보다 이상인데 이번에는 뭘 구할 거냐면 루트에 2의 A 플러스 B랑 그 다음에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요거의 대소를 비교하래.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하려면 얘는 루트가 있잖아. 근데 어차피 양수지. 그 루트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제곱. 두수들을 어떻게 하면 돼? 제곱하면 되지. 맞아? 얘 제곱해봐. 2의 A 플러스 B고 얘 제곱해봐. A 플러스 B 플러스 2루트 AB지? 제곱한 거의 차를 구해도 된다고. 그럼 제곱한 거의 차를 구하면 A 플러스 B 그 다음 마이너스 2루트 AB잖아?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니까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서 얘가 0보다 이상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지. 역시 중요한 건 언제?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등호 성립 조건은 반드시 써주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 더. 자, 이번에는 2의 30승하고 10의 9승. 이거의 대소를 비교해보죠. 그럼 얘네들의 대소는 어떻게 비교할까요? 얘네들의 대소는. 응? 얘네들의 대소는 어떻게 비교할까요? 야, 대소 비교 차했어. 제곱해서 차했어. 그 다음 마지막 뭐 하겠어? 숫자를 맞춰요. 왜요? 두수의 B를 구하겠지. 두수의 B. 10의 9승분의 2의 30 이렇게 해보라고. 이 B를 구해보자. 그러면 얘가 지금 9도 3의 배수, 30도 3의 배수잖아. 숫자를 맞춰. 뭐 어떻게 숫자 맞출래? 2의 10승의 세제곱이라 쓸 수 있고 얘는 10의 3승의 3승이라 쓸 수 있잖아. 얘는 1000분의 뭐야? 1024의 세제곱이잖아. 얘가 1보다 크니까 세제곱해도 1보다 크겠지.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눴을 때 1보다 크므로 따라서 2의 30승이 10의 9승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말 이해했냐? 그러면 쉬운 예제를 하나 볼게. 쉬운 예제.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데 A 플러스 B는 1이고 그 다음 A라는 식은 AX 플러스 BY며 요 B라는 식은 요 BX 플러스 AY예요.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A, B랑 요 XY의 대소를 한번 비교해봐라. 이게 질문이거든. 그럼 이 두수의 대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두수에 뭘 하자고? 차를 구해보라고. A, B에서 X, Y 차를 구해봐. 그럼 A, B 곱한 건 얘네들을 곱하는 거잖아. A, B, X 제곱.
a제곱 xy, 그 다음 뭐야? b제곱 xy, 그 다음에 ab xy. 이거 나왔죠? 여기서 xy를 빼래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xy로 묶이잖아? xy로 다 묶이네? 나 뭔가 틀린 것 같은데? 그거 AB Y제곱이에요. 그렇지, ab y제곱. 아, 훌륭해요. 원기가 집중하고 있네요. ab y제곱.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세 개는 묶이죠? 그럼 ab x제곱에 xy로 묶으니까 a제곱 b제곱 빼기 1의 xy 플러스 ab y제곱까지 됐죠. 근데 내가 a 플러스 b가 1인 건 이용해줘야 되거든요. 이 식을 바꿔줄 수 있지 않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근데 여기 a 플러스 b가 1이라며. 그럼 1에서 이거 1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았죠? 남는 거는 ab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식이 ab의 x 빼기 y제곱이 돼버렸죠? 얘가 0보다 이상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중요한 건 뭐라고? 등호 성립 조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x랑 y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써줘야 한다고. 내 말 이해했어? 하나 더 해볼까? 마지막. 절대값 a랑 절대값 b 합이 잠깐만. 이거를 하면 내일 이거 하고 함수도 나가야 되는구나.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얘를 한번 증명해보지. 얘를 증명하고 싶으면 역시 두수의 차를 이용할 거거든요. 그럼 두수의 차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얘를 넘겨봐요. 얘를 근데 그냥 넘기지 말고 요 절대값이 싫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해? 제곱해봐. 요 식을. 요 식 제곱하면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a제곱 2배 절대값 ab 여기 b제곱이지.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b제곱이지. 요 두 식을 제곱한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니? 얘는 절대값 a이고 얘는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은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그냥 2ab이에요.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사라지죠. 얘를 좌변으로 넘겼어요. 2로 나누면서. 그럼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0보다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래요. 그럼 얘는 ab가 뭔지 모르니까 ab가 0 이상이면 0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맞는 거고 ab가 만약 0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텐데 마이너스 2b지만 ab가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큰 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것도 맞는 거죠. 증명이 된 거죠. 내 말 이해했나요? ab가 0보다 작으면 얘가 큽니다. 얘가 크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여기도 볼까요? 얘도 절대값이 싫으니까 제곱했어요. a제곱 플러스 2ab 그다음 b제곱이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나오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라집니다. 그럼 좌변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여기도 첫 번째 ab가 만약에 양수라면 2a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는 거고 ab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는 0이니까 0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거니까 참이라고 증명이 된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내 말 이해하니 얘들아?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 절대부등식을 얘기하면서 두 수의 대소를 판정하는 것에 대해서 봤는데 절대부등식의 세 번째가 뭔가요? 송중기, 절대부등식의 세 번째가 뭐예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게 세 번째예요.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뭐였어요?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이 ax by의 전체의 제곱.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짜리에 해당하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얘 같은 걸 증명할 때는 얘를 전개해봐. 그럼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그리고 b제곱 y제곱 얘는 a제곱 x제곱 2ab xy 그다음 b제곱 y제곱이므로
얘가 이제 지워지죠.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이게 다 지워지잖아. 그럼 얘만 저변으로 넘겨보면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그 다음 b제곱 x제곱이 0보다 이상이라는 거 보이는 것과 같은 건데 얘는 뭐로 바뀌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지? 얘가 성립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라고? 등호 성립 조건. 등호는 언제 성립해? ay가 bx일 때. 오케이? 그럼 이걸 좀 더 이쁘게 바꿔보면 a분의 b가 x분의 y일 때 반대로 쓸게요. a분의 x가 a로 나누면 a분의 x가 b분의 y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산술평균이랑 지하평균 같은 경우는 등호 성립 조건들을 봤을 때 거기 쓰이는 수들이 전부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었던 게 산술기하 관계였잖아요. 근데 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는 딱히 양수라는 조건이 없어도 돼요. 여기서 a, b, x, y는 a, b, x, y는 전부 실수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실수일 때 다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선생님이 하는 말 이해하나요? 그럼 두 개짜리 했으니까 뭐 해볼 것 같아요? 두 개짜리 했으니까 뭐 해볼 것 같아? 3개짜리. 세 개짜리 했지. 이거 다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야. 산술기하 평균 두 개짜리 증명하세요. 세 개짜리 증명하세요. 네 개짜리 증명하세요. 코시-슈바르츠 두 개짜리 증명하세요. 세 개짜리 증명하세요. 일반화되시 증명하세요. 증명법의 종류 두 가지를 쓰세요. 정의, 정리, 명제, 조건에 대해서 각각 쓰세요. 이게 취업 문제예요. 알겠죠? 다음 주부터는 학원에 와서 수업합니다. 무조건. 준기 알겠어? 몰랐어요? 송준기 대답해. 준기 없나요? 자, 얘를 한번 증명해 보세요. 얘를 증명하려고 했는데 얘도 아까처럼 전개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하시면 돼요. 다시 얘 같은 경우도 아까 같이 전개를 통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5번 답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은 일반화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전개에서 하기에는.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어떤 2차 부등식을 만들었을 때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증명하고 싶거든. 내 지분 이해가 가니?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증명하고 싶어. 그럼 그 2차 부등식을 뭐라고 잡으면 될까요?가 나의 질문이에요. 김준영 얘기해봐. 예건이 다시 얘기해보래, 예건이. 다시 내 질문 이해갔어? 다시 질문이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 2차 부등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라는 게 난 질문이에요. 준기 얘기해볼래요? 준기. 아는 사람. 알면 선생님 다음 주에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과학생만. 자, 어떤 2차 부등식을 이용할 거냐면 at-x의 제곱, bt-y 제곱, ct-z의 제곱. 이거는 다 완전제곱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한 것도 항상 0보다 이상이죠.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n개짜리에다가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얘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전개해볼게요. a제곱, b제곱, c제곱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ax, by, cz의 t, 플러스 x제곱, y제곱, z제곱이 0보다 이상이죠. 전개했으니까. 그럼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이용할 수 있지? 이거에 대한 뭐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럼 이 2차식에 뭐가? 대답이 없어. 2차식에 뭐가? 어? 모르니? 송중기,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되는 조건이 뭐야? 이게 0이 되는 2차식이 뭐가? 판별식.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판별식 써봐. ax, by, cz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c제곱에 x제곱, y제곱, z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러니까 얘를 넘기니까 요 위의 식이 증명이 된 거죠. 근데 얘는 지금 2차 부등식일 때 한 거잖아.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는 요 앞에 개수가 0이 아닐 때 한 거라고. 첫 번째는 뭘 한 거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 0이 아닐 때 한 거라고. 그럼 두 번째는 a제곱, b제곱, c제곱이 0인 경우도 해줘야 되잖아. 맞아? 그럼 이게 0이라면 어차피 a, b, c, x, y, z를 전부 다 실수였지. 제곱해서 다 더한 게 0이라는 얘기는 a도 b도 c도 다 0이라는 말과 똑같네. A, B, C가 다 0이면 여기 식에다 대입할게요. 여기 식에다 대입해 봤을 때 0이 0 이상 이후로 우리가 위의 식이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쌤이 하는 말 이해하나요? 그래서 이 지금 일반화된, 그리고 일반화된 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화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A1의 제곱, A2의 제곱 해가지고 AN의 제곱, B1의 제곱, B2의 제곱 해가지고 BN의 제곱. 얘가 A1, B1, A2, B2 해가지고 AN, BN의 전체 제곱보다 이상이라는 걸 증명을 할 때 어떤 2차 부등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A1T-B1의 제곱, A2T-B2의 제곱 해가지고 ANT-BN의 제곱. 요게 0보다 이상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전개한 그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전개한 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뭐 책에 있나요? 149페이지에 있나요? 149페이지 그 밑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에 대한 증명은 얘를 이용해서 증명하자. 그러니까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면 반드시 시험 보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하냐면 149페이지까지 푸시면 되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10분만 쉬죠. 10분만 쉬다가 페이지 149까지 예제 개념 읽고요. 개념 읽고 예제랑 유제랑 시작합시다. 개념 읽고 보기하고 예제하고 유제하고. 일단 학교도 안 가는데 숙제 밀리면 곤란해. 알겠어? 학교도 안 갈 때 이렇게 니네 숙제 안 하면 안 돼. 숙제 보내라고 했더니 4명인가 5명밖에 안 보냈거든. 숙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잖아. 다음 주부터는 어차피 등원하니까 다음 주에 가져오면 채점하겠지만 앞에 번 못한 거 있으면 모르는 거 물어봐야 되고 밀리면 못 쫓아와요.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 번 숙제 밀리죠? 절대 못 쫓아와요. 근데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쌤 중기 절대 2단원 느리지 하잖아요. 않고. 네? 중기 2단원 하지 않아요? 준기 아직도 2단원이요? 내일 3수까지 나갈 거예요. 내일 24단원까지 나갈 거라서 계속 2단원씩 나갈 거거든요. 최소한. 그리고 고쟁이 같은 경우도 많아요. 숙제가. 그러니까 2단원 플러스 고쟁이 1단원이기 때문에 고쟁이 부지런히 풀라고 그랬고 앞서 얘기했지만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단원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앞에 예를 들어서 나 선생님 저 18단원 하는데요. 이러면 답이 없어요. 지금 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18단원 지금 하는 애도 18단원 하는 게 아니라 23단원부터 하는 거예요. 거기는 못해요. 거기 니네가 못했으니까 못한 거야. 23단원부터 해야 돼. 알겠어, 김준혁? 앞에서부터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23단원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모입시다.